업계에 있다 보면은 이더리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더리움이 해놓은 게 워낙 많고 지금까지도 생태계를 거의 한 90%는 이더리움 덕분에 발전했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이더리움이 되게 좋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이오트러스트라고 하는 블록체인 지갑 전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지훈이라고 합니다. 제 포지션은 이제 사업 개발자. 보통 블록체인 산업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갑 산업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갑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만들고 어떤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거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그 팀장님께서 제게 암호화폐 지갑을 선물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지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보면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암호화폐를 보관한다기보다는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를 보관하는 게 지갑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갑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사실 근데 암호화폐를 보관한다라는 의미랑 거의 똑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굳이 어렵게 뭐 개인 키로 뭔가 지갑을 열고 내 자산을 옮기고 보관한다 이런 관점도 좋지만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내가 가진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매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네네. 그 막 전쟁 이슈 많이 네네. 나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이번에 중국 막 대만 선거 네네. 같은 거 있으면서 막 한반도 위기 의식 고치되고 이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갑 많이 산다고 그러고 네네. 지갑에다 코인 빼놓은 다음에 전쟁 나면 그거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커뮤니티 방에서 돌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좀 지갑 수요가 많이 늘었나요? 지갑 수요가 네, 체감적으로 뭐 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늘어난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갑 수요가 국내랑 해외에서 좀 많이 작년부터 좀 많이 늘었다라고 그래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직접적인 판매량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지갑에 대한 수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에 좀 선행한다. 판매량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선행한다라고 좀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과도 좀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좀 좋게 보는 분들은 투자를 할 것이고,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보관하기 위한 그 하드월렛, 그 맞습니다. 지갑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콜드월렛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적합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빨리 트레이딩해서 이제 빨리 판매를 할 거면은 거래소에 그냥 보관을 하고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뭐 리플이든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을 해서 묶어놓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인터넷 차단해가지고 이제 금고에 숨겨놓고 그렇구나. 나중에 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나면은 들고 이제 사실 지갑 들고 가지 않고 개인 키만 들고 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뭐 지갑 들고 다니면 사실 이게 또 그렇죠. 약간 위험할 수도 있죠. 지갑을 보면 딱 이거 암호화폐 지갑이네라고 아는 알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있으니까. 그러면 암호화폐에 좀 계신 네네. 그 지갑 업계에서는 네네. 24년을 좀 좋게 보시나요? 사실 지갑 업계는 항상 좋게 봐야 되는 숙명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투자 이외에 뭐 NFT라든지 혹은 디파이라든지 혹은 어떤 가상자산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제 액티비티들을 보면은 항상 지갑에 대한 수요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지갑 업계 그리고 회사 자체도 2024년은 그래도 크립토 윈터를 지나서 크립토 스프링으로 가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 이제 팀장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최근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네네. 그런 뉴스가 좀 있으셨나요? 최근에는 워낙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이슈 때문에 다른 게 좀 잠잠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 날 이제 승인이 됐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이더리움인가? 혹은 리플인가?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알트코인이 뒤를 이을 수 있을까? 혹은
이 SEC나 미국에서 좀 빨리 허용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 네. 요게 조금 이더리움의 빅 이벤트로 조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 요게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미 테스트넷에서 어.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세 차례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아마 3월쯤에 그 본 메인넷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요게 이더리움의 가격을 좀 움직일 변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오.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솔라나. 아.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원래 FTX 사태 이후로 가격이 굉장히 폭락했고 생태계가 좀 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우려를 이제 종식시키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 상승의 이면에 어떤 전략이 딱 있었냐면은 사실 기술적인 어떤 개선보다는 마케팅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밈 토큰과 그다음 에어드랍 전략입니다. 요게 상승을 견인을 했고 올해도 그 상승을 이어갈 전략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실행될 거다라고 보는 게 좀 솔라나의 이슈인 것 같아서 요 세 가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건가요? 그 사가폰에 봉 크는 거. 맞습니다. 네. 아.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어떤 뎁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너도 나도 너 우리 생태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은 포인트를 줄게. 너 그 포인트 많이 쌓으면 우리가 에어드랍 해줄 거야. 그 에어드랍은 너가 열심히 활동하면 많이 주고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많이 안 줄 거야. 이런 전략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솔라나 관련 토큰들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바꿔서 뭐 브릿지나 이제 수합을 통해서 바꿔서 생태계에 계속 자금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순환되면서 생태계에 약간 호황. 이게 약간 예전에 벤 버냉키의 이제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려주니까 생태계가 갑작스럽게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이제 체리피커처럼 에어드랍 받고 빠지는 자금들도 많겠지만 계속해서 에어드랍이 진행될 것 같네. 밈토큰 솔라나 밈토큰 되게 좋네. 라고 하면은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네 지금 예약이 돼서 저도 이제 하나 구매를 했고 아 그랬어요? 그 주문 되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주문 되게 잘 되고 뭐 어떻게든 결제할 수 있으면은 사가지고 물론 이제 배송되는 거는 내년 말인가? 아 그래요? 늦게 돼요. 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줄 서가지고 근데 사는 중요한 거예요? 게 보통은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이 아니라 그냥 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출시된 다음에 뭔가 에어드랍을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이 크립토 쪽에서는 출시되지 않아도 중간 중간에 너가 지갑 주소 여기 적어 놓으면은 우리가 해줄게. 미리 싸줄게라는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야. 그게 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솔라나 사가 1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00였을 거예요. 구매 가격이. 비쌌네요. 네, 꽤 비싸서 처음에는 잘 안 팔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솔라나에서 이제 봉크 토큰, 그다음 헬륨 NFT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에어드랍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매진이 되고 2차 시장에서 이제 중고 거래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좋을 때 $1,000로 내가 사과폰을 샀으면은 $1,700어치의 리워드를 줬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 때문에 공짜로 사실 산 거네 그러면? 야 그럼 사과 2에서도 물론 이제 확답할 수는 없지만 사과 2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사고 계시고 저도 이제 하나 샀습니다. 그 SEC가 바이낸스랑 솔라나를 조금 저격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리스크는 없을까요? 사실 그 리스크가 항상 상존해요. 상존해요. 네, 모든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SEC도 결국엔 상품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현물 ETF가 사실 예정된 1월에 승인이 된 거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블랙록하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한 게 아마 5월 정도에 이제 승인이 될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5월에는 절대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절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연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갑론을박이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고 계속해서 증권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대신에 리플이 먼저 현물 ETF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트위터에서만 이제 퍼지는 얘기고 네. 워낙에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이 어쨌든 완전히 결론이 나야 현물이든 뭐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때 이제 작년에 이제 증권성 다툼 할 때 증권성 얘기보다는 사실
그 계약 판매 옵션에 관련한 얘기들이 더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성 이슈는 리플이 없지 않나? 이게 POC가 아니라 POA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 여담이. 그러니까 리플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리플 저도 참.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높아요. 저도 좋게 보고 사실 어, 리플도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업계에 있다 보면은 어찌됐든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라는 되게 본질적인 정신을 추구를 하는데 네. 리플은 그거랑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리플 관련한 최근 이제 뭐 XRPL 이제 메인넷이라든지 아니면 XRPL EVM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대단하신 보면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던데 이게 기술을 저도 사실 저도 사실 주워 듣고 아유, 아니에요. 최대한 이제 번역기 돌려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테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는 생각으로 좀 많이 이런 유튜브 콘텐츠도 보고 있고 그런 기술 닥스들도 이제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어찌됐든 이런 뭐 러그풀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당할 위험이 좀 많이 적어지고 네. 어찌됐든 크립토가 올해 되게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가야 돼? 이더리움을 가야 돼? 아니면 롤업을 가야 돼? 아니면 뭐 AI랑 뭐 이런 블록체인 크립토가 연결된 걸 해야 돼? 사실 다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조금 크신 거네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이더리움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업계에 있다 보면은 이더리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더리움이 해놓은 게 워낙 많고 지금까지도 생태계를 거의 한 90%는 이더리움 덕분에 발전했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이 되게 좋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좀 기대를 배신했지만 승인 이후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좀 많이 올라와서 사실 그렇죠.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야죠. 맞습니다. 아직 회복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직 더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네네. 이더리움 얘기가 나오면 네네. 그 빅테크들도 코인 만들 수 있다. 네, 미래에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과연 그 경쟁에서 네.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그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기존의 뭐 구글 아니면 뭐 아마존 이런 클라우드 시장만 봐도 이미 빅3로 재편이 됐고 나머지들은 거의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그냥 일부만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형태인데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이 빅테크들의 플레이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인들이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좋은 생태계와 연결을 시키는 게 사실 주 목적이라서 구글과 아마존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더리움 혹은 솔라나 이런 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JP 모건이 이제 만들었던 JPM 코인이라든지 JP 모건이 아무래도 이제 경영이 아니라 금융이나 이제 이런 결제 서비스에 많이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B2B나 기업 간의 이제 거래에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 블록체인이나 자사가 발행한 코인들을 활용해서 마치 리플처럼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얘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랑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 이미 이더리움 생태계가 만들어 놓은 건 되게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을 이겨먹을 생각보다는 이더리움과 연결해서 그 생태계가 나중에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은 EVM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의 뭔가 일종의 슈퍼컴퓨터 뭐 어떤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보는데 이 EVM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 다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이 돼요. 쉽게 말하면은 브릿지나 수업을 통해서 이 자산들이 쉽게 옮겨갈 수도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개발을 해서 생태계를 되게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솔라나랑 XRP는 이더리움하고 분리된 외딴 섬이고요. 아발란체 같은 것들은 이더리움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섬. 아무래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섬들이
뭐 무역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자본이 여기 왔다가 유동성이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이런 이제 좀 경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의 다 이더리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좀 다른 내러티브. 그래서 그렇군요. 빅테크들이 나중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EVM, 이더리움 생태계랑 연결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좋은 이더리움이 그렇게 많이 큰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사실 거의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동의 한 90%는 다 이더리움 생태계인 것 같아요. 와, 그래요. 와, 그렇군요. 네네. 아까 그 솔라나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솔라나는 왜 좋아하세요? 솔라나가 되게 심플해요.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온 지는 사실 원래 저는 이제 증권사에 이제 근무를 했었고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온 지는 한 2년 차 정도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 가치 저장 수단이고 뭐 되게 독보적이고 이런 자산인 건 알겠는데 이더리움을 공부하면서부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 샤펠러 업그레이드, 서지, 머지 그리고 무슨 말장난 로러. 같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솔라나를 보니까 한 문장이에요. 가장 빠르고 저렴한 체인이다. 이 워딩이 되게 강력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솔라나는 되게 이해하기 쉽구나.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워낙에 성능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이제 가져야 되는 탈중앙화나 보안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해졌지만 그 자체로는 되게 고성능 체인이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또 상승률도 굉장히 좀 좋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 이더리움을 좀 추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다른 이제 레이어 원 체인들이 이더리움하고 경쟁을 좀 포기하고 우린 이더리움과 연결할래 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되게 있었는데 솔라나는 아니 우리는 독자적으로 만들 거야. 우리는 러스트 언어 기반으로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 아까 말씀하신 사가라는 것도 이더리움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솔라나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고객 지향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솔라나도 되게 물론 이제 탈중앙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스 어답션이라든지 실생활에 진짜 블록체인 기술이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솔라나 후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비투슈아님이라고 네네. LA에 계신 네, 알고 분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이분이 사과폰을 사셨는데 네네. 이거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맞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돈 버셨군요. 그래서 안 팔렸어요 처음. 그래서 안 팔렸는데 사실 사람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과폰 그 첫 버전은 사진 않았고 그냥 주위에서 이제 사셔가지고 좀 써봤는데 사실 보안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화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인터넷 우리가 네트워크 5G 쓰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냥 좀 되게 실험적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라도 싸면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사길 잘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산 거 대비해서도 이미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사가 2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다 뭐 시행착오고 성장할 때 뭐 성장 통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1,000로 이제 팔아먹으니까 좀 많이 좀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이번엔 뭘 탑재해서 줄까요? 그게 진짜 이게 좀 뭔가 밈토큰이나 에어드랍이 되게 장기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전략이라고 솔직히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사실 그 생태계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또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사실 뭐 것 자체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좋죠. 마중물도 좀 부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 과정에서 되게 러그풀 같은 그렇죠. 스캠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긴 하겠지만 맞아요. 이게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어쩔 수 없이. 네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